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납니다. 한때 쉽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게 만들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안경을 써야 하며 젊은 시절의 민첩함은 점차 둔해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이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액세서리를 고르는 등의 섬세한 동작들은 소근육을 사용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뇌는 계획, 판단, 조율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 색을 고르고 조합하는 과정은 뇌의 시각 피지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루 재킷에 어울리는 스카프를 고르는 단순한 행위도 뇌에게는 복잡한 시각적 처리 과정이죠. 이런 일상적인 판단들이 모여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이 옷을 입었지, 이 셔츠는 작년 가을에 샀던 것 같아 와 같은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기억 훈련이 됩니다.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사이즈를 기억하고 색상을 대조하는 과정 모두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인지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의학계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머리를 감고 스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피가 자극을 받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 얼굴을 마사지하는 동작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도파민 분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적인 분비는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외모 관리는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지기 쉬운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대 앞에 앉는 단순한 습관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각의 재발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각은 점차 둔화돼 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관리는 이러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훌륭한 수단이 되죠. 화장품의 은은한 향기를 맡고 부드러운 원단의 질감을 느끼고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보는 과정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특히 촉각의 재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크 블라우스의 부드러움, 캐시미어 스웨터의 포근함, 리넨 셔츠의 시원한 질감, 이러한 다양한 촉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뇌의 감각 영역을 활성화하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는 것이 뇌의 체감각 피지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인모아 말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는 역으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후각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향수나 바디케어 제품의 향을 음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닌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시각적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보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색의 조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푸른색 계열이 노란색 계열보다 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의 미적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뇌의 활성화입니다. 또 다른 인지 연구에서 외모 관리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사회적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이 옷이 모임의 성격에 적절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패션과 뷰티에 관한 대화는 세대 간 소통의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는 손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때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지 라며 추억을 나누는 과정은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로 인한 가장 장점은 외모 관리가 미래 지향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과거 회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외모 관리는 일종의 자기 통제력 훈련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작지만 중요한 자기 통제의 시작점이 되죠. 이러한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5분씩만 늘려보는 겁니다. 그 5분 동안 자신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자세를 바로잡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패션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신의 개성과 연령에 맞는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트리트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그 안에서 색채 조합이나 소재의 조화만을 참고하는 식입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모 관리가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뇌와 신체를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활동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불확실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이 설렘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불확실함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밤 시간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건강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불안한 시간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불안은 젊은 시절의 불안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불안이 주로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로 인한 것이라면 노년기의 불안은 전두엽의 조절 기능 저하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의 기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년기의 불안은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넘어선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오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실 때 그 향기와 온기를 충분히 느껴보는 것이죠. 차가 입안에서 퍼지는 맛, 따뜻한 찻잔을 감싸쥔 손바닥의 촉감, 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의 모습까지.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강제 종료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던 걱정의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불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느낀 불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실제로 실현될 확률을 백분율로 표시해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불안이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 기록을 다시 펼쳐본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검증 과정은 우리의 불안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걱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걱정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해볼까? 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돛을 조정하여 방향을 바꾸는 요트와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바람을 피하거나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 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불안을 새로운 취미나 학습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시간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직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젊음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은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며 때로는 다른 지류와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과거의 자녀 양육 시간과 현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는
청춘의 기억과 현재의 지혜가 어우러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불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단순히 불평하거나 걱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모여 각자의 불안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는 마치 등산을 할 때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과 같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세대 간 불안 나눔이라는 새로운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청년층이 만나 서로의 불안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만남을 통해 양쪽 모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노년층은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얻고 젊은 세대는 인생의 선배들의 지혜를 통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안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불안이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불안은 오히려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더 현명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불안을 피하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를 만난 뱃사람이 파도와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안의 시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불안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강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 있다면 무리하게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의 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불안의 시간을 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재해석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면 노년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성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실존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안이 있어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의 불안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불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안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통해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라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더 이상 없으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젊은 층의 3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80%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우울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은 대개 눈에 띄는 증상을 보입니다. 식욕 부진, 불면증, 무기력증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노인 우울증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과 같아서 겉으로는 작은 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아버지가 갑자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늘리셨다고 합시다. 자녀들은 이를 단순히 노후의 여유로운 시간 보내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TV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깊어가는 고독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인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행동하고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퇴하니까 이제 정말 좋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인 우울증은 젊은 층의 우울증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는 해마와 전두엽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증후군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0에서 40년간 유지해온 사회적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타고 있던 기차가 갑자기 멈추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선생님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시험 채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얼핏 보면 편안해 보이는 이 상황이 사실은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부부의 공유 시간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은퇴부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40년 동안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의 가사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던 남성들이 은퇴 후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손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서서히 쌓이다가 결국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중역을 지낸 S씨는 은퇴 후 가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의 살림 방식을 지적하고 장보기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라며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결국 40년간 집안을 꾸려온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물 의존도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면제나 안정제에 의존하는 비율이 은퇴 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한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약물 의존이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울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들 잘 살고 있으니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르는 자녀들의 형식적인 방문, 바쁘다며 걸러지는 전화, 명절에도 짧아지는 만남,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SNS의 발달은 이러한 소외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SNS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보면서 정작 자신은 그 삶의 방관자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 자녀들의 일상적인 즐거움, 가족여행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만 보게 되는 현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실제 대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화가 3분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도 밥 먹었어, 감기는 괜찮아 같은 피상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됩니다. 자녀가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노인 우울증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신체 증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울하다고 말하는 대신 몸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두통을 호소하며 동네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온갖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얼마 전 손주의 유학으로 인한 이별이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통증은 마음의 아픔이 몸으로 표현된 것이었던 겁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시지만 실제로는 과다수면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밤에도 일찍 주무시는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겨울철 우울증은 노년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젊은 층의 경우 실내 활동이나 대체 활동을 찾기 쉽지만
노년층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숨겨진 자살 생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 같은 건 빨리 가는 게 나아. 와 같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소외로 인한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시대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깊은 좌절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로 바뀐 식당 주문, 모바일 뱅킹, 이런 변화들이 노년층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녀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왜 못하시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소외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너무나 많은 금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우울하다고 하면 자식들 걱정시키는 거야. 등의 생각들이 치료의 큰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신과에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우울증 치료는 당뇨나 고혈압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방적 중재취의 중요성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2, 3년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또한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술 역사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는데 단 음식을 통해 이를 보충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옷차림의 변화입니다. 평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던 분이 갑자기 옷차림에 무관심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선호하게 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는 자아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건 정리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평소 깔끔하던 분이 갑자기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정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제감의 상실 또는 과도한 통제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닌 작지만 일관된 관심과 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화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부모님의 하루 일과에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단순히 내내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말 방문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옛날 사진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활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의 숙제를 봐주시게 하거나 가족 행사에 사회자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부여를 넘어서 가족 내에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연결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연결감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주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신체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이나 강제적인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룹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영양 섭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울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식사라도 혼자 먹는 밥은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치료적 효과를 가집니다. 대화하며 먹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는 사회적, 정서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취미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예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생명을 키우는 보람을 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책임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결코 나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때로는 더 깊은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숨기려 하십니다. 나이 들어 이런 것까지 티내면 안 된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숨기면 숨길수록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더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거울은 참 신기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보여주지만 행동까지는 비추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이 행동들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분별한 조언입니다. 젊은 사람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세대 간 벽을 더 높게 만듭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젊은이를 보고 젊은 사람이 밥을 혼자 먹으면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조언은 대부분 요청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원하지 않는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먹이려는 것과 같은 셈이죠. 두 번째는 무절제한 신체 접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서나 편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대중교통에서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거나 처음 만난 사람의 손을 잡고 끌거나 젊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직원의 팔을 잡고 우리 손주만 한데 라며 친근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것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행동도 문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등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공공예절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음식점에서의 과도한 요구입니다. 반찬 좀 더 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적게 주나 등의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 더 주셔야지 라며 당당히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음식점들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무료 반찬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당연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흥정과 할인 요구입니다. 시장이나 상점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나이가 많으니 좀 깎아줘야지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심지어 이미 정해진 가격의 상품에도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1,000원짜리 팔을 사면서도 200원을 깎으려 하시네요 라는 한 상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깎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습관은 결국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더구나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흥정은 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0원, 2,000원을 아끼려다 오히려 우리의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대한 지나친 간섭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이웃의 육아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등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거나 층간소음을 두고 과도하게 항의하는 등의 모습은 나이 든 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하거나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주문한 커피가 너무 뜨겁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커피는 처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원을 질책했죠. 하지만 그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오히려 그 어르신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웃들은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손주들조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결코 고의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스스로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갑자기 끊기거나 눈빛이 불편해 보인다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나 행동을 영상으로 보고 놀라워합니다. 내가 저렇게 큰 소리로 말했나? 표정이 저렇게 험했나? 하고 말이죠. 개선의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반찬 좀 더 주세요 라는 말 대신 반찬 추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나 보내라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식당에 들어갈 때는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고 음식을 받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 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자리 안 양보하나 라는 생각 대신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보세요.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가 오가는 순간 세대 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통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화가 필요하다면 조용한 곳으로 잠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 젊고 유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직되기 쉬운 사고방식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할 때 타인에 대한 배려도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 드는 대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젊은 이웃에게 최신 트렌드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말 대신 수고하십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미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듯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젊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노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집니다. 평온하게 흐르던 물줄기가 갑자기 거세지는 것처럼 우리의 노화도 70세를 지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많은 노인들이 70, 80세를 기점으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최근 노인의학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0세 이전의 건강관리와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70세를 기점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60대까지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처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7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눈 녹듯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운동을 건너뛰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시기에는 하루의 운동 부족이 한 달의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한 힘의 약화가 아닌 전신 건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이자 에너지 대사의 중심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전신의 기능이 연쇄적으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더욱 근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르몬 균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70세가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젊었을 때의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거의 모든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부족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식욕이 변화하며 천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밤낮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혈관의 급격한 노화 현상입니다. 7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은 그물망처럼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와 근육의 미세혈관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작은 골목길들이 하나둘씩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도로인 큰 혈관은 여전히 잘 뚫려 있지만
실제 집집마다 물건을 배달하는 골목길인 혈관이 막히면서 전반적인 순환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혈관의 문제는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를 넘어섭니다. 미세혈관이 줄어들면서 각 조직으로의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노폐물 제거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면역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면역세포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존 면역세포의 기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면역력 저하는 단순한 감기나 독감에도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갔던 질병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70세가 되면 위산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비옥했던 토양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장내 환경의 변화는 영양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장내 미생물의 감소는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인 렘 수면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분절화가 심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고 낮잠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수면 각성 주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신체의 회복과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지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뇌의 시냅스 연결이 빠르게 감소하고 뇌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도 어려워지고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것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각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시력, 청력, 미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한 것을 못 느끼거나 가스 누출을 못 막거나 위험한 소리를 못 듣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노화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의 건강은 그 이전의 생활 습관보다 현재의 관리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무거운 무게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무게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전신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이는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관리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밤잠이 줄어든 만큼 낮잠으로 보충하되 오후 늦은 시간의 낮잠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취침 시간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퍼즐이나 바둑만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춤을 배우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70살 이전의 스트레스는 주로 일이나 가정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이후의 스트레스는 건강과 고독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든가,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고 싶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삶의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의료기술의 활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의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되 검사 항목은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골밀도, 근육량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보충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칼슘 등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망입니다. 70세,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